월간 광장과 함께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한 사단법인 밝은마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주효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회원이신 전희식 선생님께서 이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더 문제의식이 좀 커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론화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필요하다면 밝은마을에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감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지를 좀 저희 나름대로 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있고, 정부는 수많은 예산을 수천억의 예산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말씀드리셨던 장소예요. 아까 우리 유선지 대표님께서 80%가 광장의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진안 분들이 8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진안을 보게 됐고, 진안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북도에 빨갛게 지방소멸과 관련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얼마 안 가서 사라진 지역입니다. 예고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고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지방소멸, 지역, 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실감나는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대안도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얘기를 좀 들으시더라고 고생이 좀 될 텐데, 서로 교감해 가면서 뭔가 이게 끝날 때쯤에는 뭔가 신나리가 조금은 잡힐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촌은 그런 겁니다. 어두우면 인위적인 조명이 사라져서 자연과 함께 잠들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발제 핵심은 도시화라든가 문명화, 문명의 이기의 어떤 범람, 이런 것이 농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농촌 인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인구 얘기가 나온 거는 19세기 말서서 최초로, 그때는 지금 세계 인류 85억에 훨씬 못 미치는, 그렇게 한 30억, 40억 됐을까요? 인구 폭발을 우려했던 게 19세기입니다. 근데 지금 몇 배나 인구가 많아졌는데 인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활동하는 장수군, 그 기구 이름도 장수군 인구정책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고 인류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우주 역사적, 지구 역사적 흐름에서 찍고 있는 좌표가 뭐냐, 이걸 직시할 때다. 두 번째, 인간의 문명 역사와 지구 생태계, 지구 생명체들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또 되고 있는가, 이 관점에 서서 인구 문제를 논해야 된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지난군에 3만 명이 무너지고 2만 명이 무너지고 장수군이 2만 명이 무너지고 이런 데 대한 우려를 하는데, 그런 우려를 극복하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우리가 당도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가? 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인구 담론의
기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SOS,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죠. 지구가. 인간은 지구의 한 구성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과 이웃에 대한 호의적인, 우호적인 감정과 또 관계의 발전,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공동의 향유, 이 관점으로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문제가 아니라 이 행복지수 관점으로 본다. 네, 개인과 지역과 나라의 이해가 엇나가지 않아야 된다. 진안군의 이 요구가 다른 지역의 손실을 전제로 한다면은 또 각 지역의 요구들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한다면 안 되겠다. 지구적 과제에 복무돼야 된다. 네. 그래서 개인의 그 지역의 또 개별 국가의 이런 이해와 요구가 지구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과제와 부합돼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인구 얘기를 할 때 청년 인구가 어떻다, 가임 여성이 어떻다,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다, 노령 인구가 뭐 35%가 넘었다. 지금 시골은 다 넘었죠.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결핍 상태, 고갈 상태에 있는 이웃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걱정의 대상이지 숫자가 절대 아니다. 쉬운 얘기로 일자리 부족하다. 근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받는 분들이 전부 다 그냥 통과되는 거. 하이패스. 예.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하이패스 때문에 일자리를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출생률이 떨어져서.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신문이 오늘은 일자리 부족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내일은 그 신문이 또 일손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가 싶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네, 이런 착시 현상, 다수가 말한다고 진실이 아니니까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인구 담론에 있어서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네, 노령인구가 증가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노령인구가 초초초초초 노령화가 됐다. 그러면서 65살이 노인이냐, 지하철 공짜 70세로 올리자. 이런 주장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 맞아요? 경제활동, 노동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65세가 되더라도. 앞뒤 안 맞는 상반되는 주장을 진짜 늠름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착시 현상, 말이 안 되는 게 지수가 0.5 미만이면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0.5 이하면 살기 힘들어진다는 근거는 없어요. 지수 0.5는 가임 여성과 65세 이상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0.5가 위험 지역이면 0.3은 그러면 위험 또는 중증 지역, 0.3이 되면 소멸 지역 이렇게 돼 가야 되죠.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언급이 되는데 소멸 얘기는 없어요. 굉장히 공포와 위협적인 이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시 이것도 제가 이 그림 5개를 여기저기서 만들었어요. 이 6개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6개를 나란히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오래전에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는 완전한 피라밋
꼴이 되겠죠. 출산된 아이들이 5살, 6살 되기 전에 많이 이렇게 사망하니까 괴질이라든가 또 기아 또는 뭐 재해 이런 걸로. 근데 이렇게 이 상태, 마름모 상태가 돼 갑니다. 돼갈 수 있죠. 출생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다가 백자 항아리 형태가 돼 갑니다. 대개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2030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통계청이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다른 데서 제가 뽑았고요.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산이 적은 상태에서 저출산 상태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겠죠. 이 그래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데 그 누구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이 얘기만 합니다. 굉장히 저는 학자들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관계했던 치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토론회에서 한번 바로 지적을 했는데 어느 박사께서 뭐 교수기도 하고 박사기도 하고 치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노령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노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치매 앓는 사람의 비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수치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발표할까? 우리가 어떤 착시 현상, 왜곡된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자의 상징적인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줄어드는 거하고 남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도대체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거하고 북한이 남침하는 거하고 이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쓰는 거예요. 이걸 EBS 다큐 10부작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남침 문제를. 이런 가공할 만한 거짓말, 가공할 만한 공포로 몰아넣는 이것도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공을 들여서 다큐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다 봤는데 보는 장면마다 기가 찼어요. 이게 뭐냐면 6억 7천만 원, 1억 9천만 원, 2억 6천6백만 원, 3억 6백만 원, 1억 8백만 원, 2억 7천만 원, 2억 7천 7백만 원, 3억 4천만 원. 이게 뭐냐면은 내 아이를 다 신혼부부들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비가 얼마나 들까를 각각 계산해갖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거 보세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돌 지났어요. 뭘 해야 될까? 수학 18만 원, 축구 14만 원, 영어 57만 원, 방과후 수업, 그 외 기타 96만 원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을 96만 원씩 교육비를 국가 의무교육인데 이게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버려야 돼요? 부부가 버려야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농촌에 갈 때 300만 원 수입이 될까? 200만 원 벌이가 될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월수 얼마 이렇게 외부 유입 인구 생각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장수군이 이번에 144억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결정이 났거든요. 내년 2024년도에 장수군이 114억을 받는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고요. 제가 위원이지만은 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남원이 64억을 받았어요. C등급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S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가의 기본적인 농촌 관련 정책의 진수가 담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 144억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요, 청년 부분에 54억을 씁니다. 54억 중에 한 30억은 장수군 농군 학교라는 걸 만든대요. 그 학교에서는 6차 산업을 가르칠 거래요. 50명 교육을 시키는데 몇 억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6차 산업에 투입할 거래요. 6차 산업 뭔지 아시죠? 1, 2, 3차 합산한 거잖아요.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을 다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스마트팜, 네, 스마트폰으로 농사 다 짓는 거. 이 과정에 144억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농촌에 퍼부으면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농업이 소중하다는 것이 농업을 통해서 탄소, 대지 고정 작업을 한다는 거죠. 탄소를 대지가 머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폭증하는 거죠.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당연히 애써던 것 받으려고 또 애를 그렇게 쓰겠죠. 이런 우리들의 집단적인 착시 현상, 집단적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질환이죠, 질환. 그리고 144억 중에는 한누리 전당이라고 거기에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이 몇 억도 들어갑니다. 실내에 겨울에는 반소매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는 겉옷 입고, 소매 긴 거 입고, 실내에서 놀이터 만드는 걸 몇 억 투입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얼음 지치고, 여름에는 이 내과에, 겨울가에 가서 놀고, 그러면 좋은 놀이터죠. 네, 이렇게 농촌의 인구 대응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인구 얘기를 하니까 현재 이제 5,140만입니다. 근데 모자란다 이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면적이 조금 더 큽니다. 11만 2천 제곱킬로미터, 우리는 10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남한이에요. 북한보다 한 5배 크죠. 땅덩어리는 적은데 온실가스는 5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 숫자 문제가 아니라 개인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죠. 이 에너지 지구 국가별 지도를 놓고 보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인구를 더 줄여야 된다. 사실은 이제 이런 진단 문제인데요. 저출산 진단은 천편일률적이에요. 육아비가 너무 든다. 교육비가 너무 든다. 지방칸 마련하려면은 몇 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가 시집을 가기가 힘들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게 저출산의 사회적인 원인이라 그럽니다. 이거 동의가 됩니까, 이게? 그렇게 현실 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접근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옛날에 5명, 10명 이렇게 다산을 할 당시에는 그때는 교육비가 그럼 얼마였는가? 그럼 그때는 교육비라는 게 특별히 없이 5살, 6살 되면 집 밥값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사회는 정말 꿈 같은 사회구나.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도 너무너무 빗나갔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생본 지역을 형성해 보는 것, 생본 인간을 육성 또는 지원해 보는 것. 생본이라면 좀 감이 약간 오죠. 태어난 천연의 하늘 천명에 따라 스스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태생적인 능력과 자질,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생본 인간, 생본 지역, 생본 관계, 어떤 인위적인
차벽, 차단벽, 인위적인 매개물을 최소화한다. 함부로 인위적인 가공물을 내 삶에 도입하지 않는다. 왜? 내 생본 능력이 소멸되니까. 노래방 생기고 나서 우리가 외우는 노래 없다 그러잖아요. 전화번호도 없다 그러고, 그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전부 다 생본 능력이 소실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고원 극기길 이런데 리단이면 5개 마을, 7개 마을 정도 되죠. 뭐 이런 데를 제가 한번 그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1950년대 농촌 생활을 구현하는 리단위 정도, 5개 마을 정도,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는 그 원시 자연림 관광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는 겨울에도 뭐라 그러죠? 아이젠이라 그러나? 발에 왜 끼는 그 왜 톱날 같은 거, 안 미끄러지는 거, 그것도 못하게 한대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모든 현대 문명 기기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거미줄 있으면 거미줄을 걷으면 안 되고, 담쟁이나 기타 측면쿨 같은 게 있으면 자르면 안 되고, 피해 가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원이나 특히나 장수나 무주 이런 데에 그런 생본 지역을 형성해서 여기 와서 살고자 하는, 그거는 이제 도트네트 공동체라든가, 런던에 있죠. 도트네트라든가, 또는 오로브일이라든가, 제가 갔던 호주에 있는 어스송 공동체, 또 이제 구리찌바 공동체, 브라질. 이런 데처럼, 사실, 시설비, 어떤 기반시설, 돈도 안 들어가요. 손 안 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면은, 사람들이 깨모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가령 그 구역 안에 제가 갔던 독일의 그 공동체가, 그건 아예 자동차 자체가 못 들어가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게스타포 동독 비밀경찰 우리로 하면 그 안기부 남산, 거기가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그걸 완전히 히피들이 점령을 해갖고 그걸 이제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아예 거기는 자동차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고, 거기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방문객들이 한번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생본 지역, 그 다음에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정해서 144억 사실 2만 국민들에게 배정하면은 기본소득, 기회소득 얼마든지 가능하죠. 전인식 선생님이 욕망 얘기를 하셨는데, 욕망이 결핍으로부터 온 건지, 미녀로부터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멸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뭐가 소멸되고 있느냐. 없어져야 될 것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8.9%입니다. 그냥 계산하 기판에서 20%가 도시화율이고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이어서 하천, 논, 잡종지, 가수원, 전담입니다. 이 80% 땅은 언제든지 신생할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품은 전희식 선생님 말씀대로 충분하고 풍부합니다. 더 안 해도 돼요. 포괄적인 대량 생산적 방식의 산업성장, 그건 소멸돼야 된다고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이미 소멸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신생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 보시면 2020년 지난군 2만 5천이네요. 그 다음에 GRDP가, 그런데 이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인구는 감소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13년에 총생산액이 줄었는데 그들은 올라갔어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자, 생산액은 늘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자, 뭐 때문에 늘었을까요? 예산 추이가 4,300억이에요. 근데 재정자금 18%에다가 저 돈의 대부분은 교부금하고 보조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난 군청 지자체만 있잖아요. 6천억을 생산하는데 4천억이 지난군 예산이고 나머지 2천억은 누구서 나오냐? 경찰서, 교육지자체, 교육청 학교. 자, 한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협, 뭐 공공기관 또 뭐가 더 있을까요? 뭐 소방서? 생산은 안 하지만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 뺀, 그러면 이걸 다 합산을 해보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지난군은 자유사회주의 국가예요. 자유사회주의 당입니다. 더구나 지난군 예전에 80%는 국가보조금이에요. 보조금 플러스 교부금. 그러면 풍수를 하나 제대로 뽑으면 교부금은 그래도 세무 광고 보조금과는 달라서 명목 없이 어느 정도는 지방에 자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세무 생산할 수 있어요. 자세히 인구로 나눠보게요, 선생님들. 지난군 재정 4천 몇 억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난 국민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저 통계는 2020년도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가 더라고 1,700만 원이에요. 4인 가족으로 이건 6,800만 원이에요. 그 6,8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군에서 돈도 내고 뭣도 내고 하겠지만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생각해보세요. 그 통계 안 잡힙니다.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빠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붙들어 낼 건가. 물론 이론적 모형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n분의 1로 1,700만씩 나눠주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유자산에, 즉 사람, 우리나라 민법 275개 마을청구적 공유자산으로 새끼를 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툭 쓰고 아까 먹튀 얘기하셨죠. 먹튀가 안 나는 거예요. 마을자갑자기인데 200명이 모여가지고 1년에 수제자동차 2,00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입니다. 그냥 농공단이 조그만 한 켠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3D 출력기가 있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현대만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진안군에다가 농구학교에다가 전국대학교 기계과나 전주대 기계과 다닌 또 비전대 다닌 거기다가 연구자금을 주던지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할아버지 할머니 타는 그런 사륜바이크나 뭐 이런 거 만들어봐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진안군에서 왜 전기차 생산하는데 강원도 생산하잖아요. 그 유통망 때문에 강원도가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그 회사가 힘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 판매 때문에 그러지 그 회사가 기술 혁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동차도 진안군 총구석에서 만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 이게 뭡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마을의 빚을 스스로 채우겠다. 우리 마을에서 전기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시 선생님 말대로 뭐 걸어다니면 좋지만 트럭 없으면 농사도 못 짓잖아. 근데 제 이론은 뭐냐면 200명만 있으면 전기차, 전기트럭 지난번에 생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지금 사례가 있고 해외에서 로컬버스라는 기업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냥 맞춤형 자동차 올려주세요. 발전도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진동형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세워도 다 전기 생산합니다. 지금은 발로 막는 앞전 발전도 나왔어요. 부산 서면역에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가장 차 많이 될 저 모타리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진 거를 또 얼마든지 풍요롭고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욕망이 있어요. 결핍인지 인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나쁜 욕망까지는 안 갖고 있잖아요. 적어도 힘들게 사지는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욕망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있는 자원 가지고 볏집을 먹여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림청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신생업이 세계적인 명품인데 그거 하나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진안이 왜 그걸로 못 먹고 살 수 있는가? 저는 진안에서 24년째 지금 살고 있고요. 저한테는 타양인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고향입니다. 기대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고 운이랑만이랑을 지나가다 보면 흉물스러운 구름다리가 정면 하나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거기도 또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몇십억. 그렇죠? 구름다리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강남에서는 구름다리가 생기고 개장도 하기 전에 거기서 어떤 분이 투신 자산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야하는지 구름다리 관리인을 그 2명을 두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짓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쓰여졌으면 어떨까.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애가 지금 18살인데 친구들하고 요즘 엄청 좋아해요. 공차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는 축구장이 없으니까 면 소재지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공을 열심히 찾아가. 지금 들어와야 되잖아요. 막차가 7시에 끊어집니다. 공을 찾아 말고 버스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끝까지 게임을 하고 10km가 넘는 그 거리를 어떨 때 걸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밤중에 제가 늦게 9시쯤 돼서 집에 오고 있는데 깜깜한 길에 어떤 애가 걸어가고 있어요. 봤더니 어머나 내 새끼를 차에 태우고 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런 돈이 예를 들자면 주천면 소재지에다가 한 30억짜리 구름다리 지을 돈으로 30억짜리 공유주택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나 마을 청년들이 놀 수 있게 해주고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버스를 놓친 아이들이 홍삼밥 자고 갈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용도로 쓰여지면 어떨까.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역사회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전혀 어떤 애정을 표현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사람들도요, 저 공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작년에도 전주 소리의 전당인가요? 여기 2번 공연 보러 갔어요. 여기 보고 뮤지컬도 보러 갔는데, 그거 보려면 하루 종일 시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노래방도 가고 싶고, 그 영화에 나오는 무슨 그 맥주 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런 욕망은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고 산다는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맥주도 마시고 싶고 친구랑 저녁 때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공연도 보고 싶고 그런 욕망은 다 똑같죠. 근데 우리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런 거 못하잖아요. 지방에서 청소년들이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고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 집에 가야 되잖아요. 7시면 막차가 끊어집니다. 모임을 하지도 못해요. 하다가 가야 되고 저녁 때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해도 면 지역에 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그런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연대에 자주 못하는 겁니다. 참아야 되죠. 우리는 참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까지 행정에서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좀 무게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돈이 왜 그런 곳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이느냐. 이거 문제가 간단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공사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많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것이 이유라고 봅니다.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사람들이 그런 공사를 하고 집을 짓고 여러 가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지 않게
근거도 없이 그런 것들이 그런 이상한 곳으로 돈이 우리의 귀한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고 올바른 예산 집행을 원하는 요구하는 주장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요구하고 확 트는데 돈 쓰지 못하게 감시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월간 광장 12월호에 청년들의 청년 공공형 일자리 이런 제안을 이제 하고 했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로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많이 주장했던 것이 시민 자유학교거든요. 지난해 그 평생교육에 이러한 문화예술을 배우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나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함양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질문할 수 없으면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면 질문을 못하잖아요. 질문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자기들은 좀 불편하겠죠. 시민들이 자꾸 따지고 들고 질문하고 들면 괴롭겠죠. 그렇지만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비판이 있고 그런 감시가 있어야 행정도 정치도 제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저는 인구가 감소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문제는 인구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인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 그리고 놀이, 그리고 집 이 세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지역으로 가기 어렵다, 아니면 수도권에서 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나 사실 인구 감소를 가지고 알고 필요가 없다. 저희가 이제 제가 마케팅 쪽 이런 브랜딩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숨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무리 건드려봐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을 해봐도. 이거는 여기 써놨지만 잘못 잡은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17년간 380조를 썼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 물론 고령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령화 대책도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출산율 높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쯤은 우리가 이런 공론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누구도 인구 감소가 문제야 정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문제를 이 지난해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비 시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라고 하는 소비 인구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주위에 돌아보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아랑 아동시장, 학원 이런 데 굉장히 지금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인구 감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생산 노동 인구가 적어서 우리가 생산력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후변화로 우리가 올겨울도 예전과 다른 푸른 녹색을 띤 단풍과 낙엽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거는 절제하지 못한 소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면 사실 시장 감축 없이는 곤란하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어렵다. 그래서 감축이라는 예를 꺼내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인구 감소를 가지고 꺼낼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구 세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 조정일 수도 있지만 너무 여기에 정말 그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창조적 인구 감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지만 뭐 관계 인구도 있고요. 교육 인구도 있고요. 또 하나 창조적 인구 감소에서 중요한 건 청년들을 봤을 때는 한 곳에 정주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성향은 사실 어찌 보면 유목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걸 억지로 한 곳에 뿌리 내려서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역은 그런 청년 교류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다. 또 하나 지역의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구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좀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지역이 노인들만 거주하는 거에서 노인 거주비율이 높은 건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인구가 구성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면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사해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도권 왜 지역에서 왜 살고 싶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일, 그리고 놀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지 않지만 관계라고 얘기해요. 지역에 가면 누구 만날 사람이 없다. 청년들의 경우에 특히 관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또 수도권에서 살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 집 문제를 제일 먼저 뽑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월세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활비 너무 부담된다. 그리고 하나가 요사이 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게 자연 환경이 그립다. 그래서 뭐 고도 2000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도시 침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도시 재생이나 디자인을 할 때 쓰는 도시 침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빠르게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계니까 빠르게 침술처럼 한번 실험해보는 실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100여 년 전에 썼던 방식으로는 지역은 이 지금 어찌 보면 한편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인구가 줄어서 위태로운 게 아니라 인구 구성에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예전처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리 놓고 30억 들여서 이렇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80조 원의 경험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전북은 전북대로 지난대로 상상과 실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내발적 발전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생업입니다. 소위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을 받고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산력이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활동 기본소득, 생태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반농엑스라는 것. 또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생업이랑 연결시켜서 일의 형태 연구소.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일자리, 대기업 유치하는 거 말고 지난해 맞는 일을 찾으면 된다. 이걸 이미 일본 아와디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진안에서도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뭔가 그들이 진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국내 지자체 중에 제가 아는 지자체에서는 예술가들에게 텃밭과 작업실과 활동소득을 지불하면서 제공하면서 예술가들을 지역에 거주하게 하게끔 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그리고 하순에서 하고 있는 월 1만원 주택 실험. 그리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이제 관광의 종말을 선언하고 여기서 일시적 주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실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조적 인구감소가 중요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농며 들다라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이 농며 들다가 자연스럽게 농사가 익숙해지고 농촌에 가까워진다를 청년들은 농명을 나도 그걸 모르겠고 은근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진화는 또 지역은 농촌 지역은 이렇게 새로운 농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의 모습, 농촌은 농사 짓는 거야. 그리고 농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청년들은 별로 진안이나 농촌으로 오지 않을 거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실험들을 제가 고민하다 보면, 일회 형태 연구소나 생태 워크숍 센터, 이 프랑스의 지역에 파리 근교에 이런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태적인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진안에 만들거나, 예술인 작업장, 그리고 내발적 경제를 위한 청년 중장년 인턴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마드 캠프,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진안과 전북이 뭔가 즐겁고 재밌다. 그러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곳으로 아마 전북과 진안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피부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을 어차피 이제 해결하고 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첫 번째 제안했던 게 이제 청년 유입변수 어차피 고령화 이제 통계청에서 2023년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인구가 62만 명, 그다음에 청년율과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올해 했다는 것은 명시성과학의 청년 유입이 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소멸 문제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역 대안은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유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다. 이 과정이 뭐냐면 지방선거를 쭉 2020년에 시행했는데요. 모든 지자체에 대한 여러 정책 과제를 발표한 거 보니까 청년 유입에 대한 정책 공약이 굉장히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뭐냐면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행적 결과를 보면 뚜렷한 결과물로 모델링만 구도가 없어요. 그만큼 그냥 이슈화로 던지고 끝난 것도 아니죠. 그런 과정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 고민하는 내용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덧붙여 보였던 것처럼 구치소 사례했던 것처럼 오라베드라는 요즘 이제 청년들이 화두로 외국여행 가면서 일과 삶을 두 가지 추구하는 부분을 갔기 때문에 진안이 좋은 모델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좀 추진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을 알아가고 진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시행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지자체 사안을 보면 지난번도 했던 것처럼 지역 소멸기금에 관련된 분들 많이 던졌죠. 그건 2003년도 8월 23일날 진안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주민 의뢰를 보면 시설 인프라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된 사안을 받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걸 던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도청에 있던 보면 삼성농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좀 추진하면서 이걸 결정적으로 상생마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실제 뭐냐면 양은 엄청난 것으로 많이 지정됐는데 실제 결과로 봤을 때 지역 소멸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걸 났을 때 이걸 좀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지역 소멸 문제와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좀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에 계속 시골을 살면서 보는 것이 역시 인구 감소는 피부를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장에 보면 외국 노동자들이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구도가 명시성과학의 눈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자체는 과연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왜냐면 저랑도 인구휴 문제에 대한 부족 문제라든가 대체적 방법을 풀려갔던 것이 외국 노력의 구조를 무조건 데려오면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대안을 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안일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시성과학의 지자체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전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제 마을에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이슈적 부분에서 말기금이라는 거. 말기금 어차피 상대 긍정 효과를 갖고 있지만 지금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례처럼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피부를 느끼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진작에 고민해서 그것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 분야 마을의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떤 면, 군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그런 혁신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을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문제가 뭔지를 좀 진작에 고민해보고 진짜 청년들이나 비농민들이 고민한 내용이 뭔지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가졌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예발적 발전이 결국 뭐냐면 전에도 고민한 것처럼 결국 문제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내 문제를 인지하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역량이 강화됐을 때 분명히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아까 이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역을 알아가면서 계속 토론하면서 뭔가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가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안은 이제 결국 또 지역에서 이제 노인 관련된 문제는 아이들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주제해보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좀 노인 이번 정책도 보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책의 기조를 보면 일자리 많이 늘어났죠. 일자리 늘어났죠. 맞춤 부분 사업 예산 증액에서 노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오고 있지만 실제 청년이나 아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푸는 의미는지 진짜 지역에 있는 학교 숫자가 몇 달적인 학교 학생 숫자 보면 거의 한 20-30명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접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매진말 만들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인 선생님이 담론을 했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소득 문제, 행복지수가 우선이라는 것을 좀 동의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소멸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른 건데 이게 뭐냐면 분명히 지역 소멸 문제는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름대로 고민해야 된다고 가졌던 거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역 문제가 계속 전국을 해보니까 토론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중앙정부도 많이 하고 도에서 군에서 다양한 적적 부분들 토론 많이 하는데 자료 검색하는 과정에 이제 6월달 전라남도에서 지역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대성 전담위원장이 밝혔던 그 내용 중에 이 말이 꼭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해서 통계적 관점이나 행정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이나 사업적 관점이나 지역개발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계속 학습하고 토론해야 결국 이 문제가 토론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진지하게 지속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답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년간 농사를 지면서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진안군이 1966년도에 한 10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용담댐이 건축되면서 그 전보다 한 10,000명가량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5,000명 이하로 줄게 됐죠. 결국은 줄고 난 현상이 뭐였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 8시가 되면 지역이 불이 꺼지면 상권이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뭔가 일순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태국과 베트남 이런 데에서 뭔가 일순이 봄에 들어와야만 농사가 원활하게 되는 구조가 됐고요. 세 번째는 그 밑에 진안군 교육청으로부터 12월 1일 날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안군의 13개 초등학교 중에 한 명에 한 명도 없는 학급이 있고, 한 명이 있는 데가 있고, 2명, 3명, 4명 있는 학교가 있고요. 13개 중에 그래도 좀 있는 학생 수는 3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을 진안에 들어와라, 진안에서 잘 있어달라 말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 아이 하나도 수업하고 이 아이가 사회성이 얼마나 공부가 될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빨리 우리 행정적으로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요. 제가 들어와서 20년간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10수년 전에 제 모교이자 지난번 구김면에 있는 장신초등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지역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2명이 다녔고 셋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 전교생이 13명이었는데 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주에 있는 저희 거래처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그 선생님이 브리핑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학부모 혁신학교 회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데 버스비가 없고 버스가 없어서 초대 회장으로 저보고 전공강 감당을 해달라, 나중에 주겠다 해서 했는데 여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때 들여다던 한 2천여만 원 정도 되지만 일부에 받았지만 그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코피나게 노력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코피나는 모습도 목격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재능을 키우기 노력한 그 결과 장승초등학교 주변에 60가정이 이사를 왔고 인구수로 250명의 인구가 늘었고 그리고 그 전용 부부들이 그곳에서 또 출산을 해서 그 아이들이 벌써 장승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장승초등학교 졸업한 후에도 구기중학교 마량고등학교까지 연결돼서 지역의 보이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를 살리는 일이 지역의 인구수를 늘리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을 배려하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지역의 인구를 더 줄지 않게 하거나 저는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두 번째 우리 지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드려야 된다. 1인당 10만 원씩을 드릴 수 있다. 2만 5천 명에게 10만 원이면 1년에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 예산이 올해 6천억이기 때문에 300억 해야 그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연금이 있는데 우리 시골은 연금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국민이라면 그래도 한 집당 1년에 매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줘봤자 우리 지하에 13,000세대 정도 되는데 제가 넉넉히 잡아서 13,500세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162억 원이더라. 그래서 162억 원에 기본소득 300을 합쳐봤자 462억 원인데요. 이 돈이 매년 지역 화폐로 돌게 만들면 우리 지난해 무너진 소상공인들 924곳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지역 화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매출로 잡히니까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매년 462억을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주면 누구도 반대할 거라는 거죠. 저는 462억이 매년 수급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그 다음에 제안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해 한 300개가 넘는 마을인데 그 마을마다 70평짜리 동식물 재배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리면 70평에 50kg 태양광이 올라갑니다. 세종을 지으면 150kg의 태양광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소득으로 계산하면 400이 넘지만 제가 한 350만 원의 소득을 잡았고요. 그 밑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새싹선도 키울 수 있고 표고버섯을 키울 수 있는데 제가 표고버섯 모델로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표고버섯은 70평, 210평이면 표고버섯 풍랑으로 3,150kg가 들어가고요. 표고버섯 한 나무당 싸게 잡았을 때 한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업자에게 넘겼을 때의 단가고 그걸 가지고 화고라든가 절단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여러 개로 나누면 수익이 좀 올라가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마을당 600만 원, 한 마을당 월 600 정도의 소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우리 지난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플러스 그 마을 말고도 기타로 좀 더 지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내면 한 650개 정도의 그런 태양광 발전과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수익 플러스 영농소득을 합치면 그게 1년에 우리가 460억 정도의 돈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한 마을당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그러려면 그 많은 돈 한 마을당 한 3억 정도의 650개 곳에 이걸 설치하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2천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 2천억이 큰 돈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번 예산이 6천억 가운데 우리가 1년마다 쓰고 있는 건축 예산이 무려 1,800억에서 2천억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몇 년에 나눠서 계산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은 뭐냐, 변전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지금 변전소 포화상표인데 변전소 하나 만드는 것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런 돈들은 군에서 있는 예산 플러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난해 한 3억 정도 모금을 했는데 일본 북해도 삿포로 지역 인근에 가면 몬베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1년에 고향사랑 기부금들을 무려 1,500억을 모금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런 재원은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대안은 우리 지난해 귀농 귀촌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전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러들이려고 하지 말죠. 와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로컬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주에 지금 하나 있는데 1년에 73억을 하지만 이 매장이 대전, 서울까지 진출해서 한 10개 가까이 만들어낸다면 73억 곱하기 10개는 730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이 다 운전을 좋아했고 운전기사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때로는 서울 가서 살고 싶어 서울 우명권을 청년들이 줘서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로 서울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보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지난해 인구 소멸이 점점 멈추고 나아가서 더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금 플러스 지난 기본소득이라고 따지면 3명 살면 한 달에 40만 원 평생 나와요. 4명 살면 한 달에 50만 원 평생 나와요. 이 돈이 460억이 1년에 돌아갈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 924곳이 1년에 5천만 원씩 소득이 참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때에도 희망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자열, 원자열이라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들이 진짜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이 소문을 듣고 외국인들 오게 만드는 인구 정책이 필요한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이웃을 도와주되 겸손함으로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정책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그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관한 거나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관점에서 또 발제문의 흐름을 따라서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면서 중점 정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멸이라는 이 말을 쓰지 말자. 이 대신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것을 정정하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한 사람의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일본 정부의 정책 용어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용어는 지방창생, 그 다음에 관련법은 과소지역의 관련법이에요. 이걸 조금 짚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을 앞서도 30억 들여서 다리를 놨다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방문객 증가가 아닌 여기 사시는 분들의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자. 관광객과 관객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활용해서 농촌 나눔의 수준을 높이자. 그리고 최우선 정책 과제는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뜻하고 근사한 지역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이라는 말 쓰지 말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용어를 정정하자는 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보시면은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처음에 2014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전주에서 행복경제학 국제회의 할 때 일본인 연사가 처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말이 나오자마자 2014년에 책이 출간되던 시기부터 농업정책 연구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현장에 필요한 촘촘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농촌에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론에서는 가임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20개를 제안을 그 책에서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안이 모두 그 대도시 주변의 도시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모순이다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 더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 근본에서 모인 것입니다. 전국에 그 작아도 빛나는 지자체 포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그보다 더 앞서서 지방소멸론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앞서서 일본 중앙정부가 2003년에 그 시정촌 합병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막 합치는 거예요. 여기도 저 무진장 전체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이거를 지자체를 합병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일본 중앙정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 2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벌써 27번째 이분들의 모여서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49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진안에서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계신데요. 아야쪽 이외에 지역하고도 교류하고 이 포럼하고 교류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포럼과 교류할 것을 이제 제안하고 싶기도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지나고 있어서 좀 띄엄띄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아도 빛나는 지자체 포럼의 결과 17개의 이 작은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었다. 이 포럼은 여러분들이 교류하고 계신 미야자키현 아야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포럼입니다. 근데 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일이 굉장히 무신경하고 무지의 소산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매우 유능하지만 편향된 사고체계를 보인 한 사람의 관료 출신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좀 더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쓴 논이에요. 말이에요. 그냥 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 정부가 그냥 갖다가 매우 중요한 정책 용어로 쓰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행자부가 기재부한테 예산 많이 받아갖고 1년에 1조씩 퍼질 수 있도록 뭔가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조장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논에 지나지 않은 거를 정책 용어로 갖다 썼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소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근거되는 법은 밑에 3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과소지역 관리 진흥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지만 빛나는 이 지자체 포럼에서는 과소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적소라고 쓰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정책자금을 갖다 들이부어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정하게, 적당하게 적은 인구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활용이 이 방문객 증가가 아닌 삶유지 향상에 집중하자. 위쪽에 제가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요. 1년에 1조 원의 규모로 전국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국토도 넓고요. 지자체의 숫자가 1741개입니다. 우리 223개인데요. 그런데도 일본의 정책 자금은 8억 엔이에요. 많이 잡아봤자 우리나라 돈 80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게 지방자치제의 이 체제가 달라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이 자금의 규모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에 비해서 1조 원 너무 큰 숫자 아닌가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행복이 정책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유엔이 행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농촌 경제의 대표적인 학자인 박진도 교수님께서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을 만드셔서 행복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저도 전주에서 지난 10년 동안, 9년 정확히는 9년 동안 행복경제학 국제회의를 기획하면서 여기 함께 하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행복 지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행복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만들어 보니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시민대학을 만들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시민대학이 좋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 지표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고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는 그 조항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만드시면서 그걸 측정하시는 그 과정을 속에서 배우시는 거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활용하여서 농촌다움의 수준을 높이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농촌다움이라는 것을 어메니티라고 해서 여기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요. 도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의외로 우리나라 농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간판이 난립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을 통해서 거기 폐기물들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좀 걷어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걷어내느냐 했을 때 환경부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것을 2022년부터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이것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활동을 농촌에서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금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두 환경부에서 정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더하셔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난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국민 300명과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에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봤더니 다행히도 지난군에 계속 살고 싶은 이유를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답하신 분이 47.4%, 그 다음에 직업이 지난해 있으니까 15% 정도, 그 다음에 지난해 공동체가 훌륭하다 14%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따뜻하고 그럴듯한 살만한 근사한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그만 정책 제안 세 가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마을 만들기 역사가 탄탄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책 기획이나 평가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유능한 정치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산 수립 과정도 그렇고 정책 기획 과정도 그렇고요. 매우 여러 사람이 거기 함께 참여한 흔적이 근거 자료로 있어야지 정책을 비로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분께서 하시는 평상시의 활동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야지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꼭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국민 기본소득하고 지난형 연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지난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제가 제안한 대안이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비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다듬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실현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가 큰 공간에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적정 규모가 있는 데서 분명히 대안이나 모델을 찾아서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진화이 굉장히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잠재적인 자원들이 많은데 실제 태어나면 이게 네트워크나 연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조로 깨가 법인에서 이걸 엮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나 지역 조직이 만들어지면 좀 풍성하게 뭔가 좀 대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도 지역의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인구 소멸의 문제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인구 소멸 그다음에 뭐 지역 우리가 지역이 점점 어려워져 이 문제도 전문가와 행정 정치 문제 전문가와 행정 이쪽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늦지 않게 더 늦지 않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금기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서 살 수 있도록 여기 사는 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 이런 거 느낄 수 있게끔 좀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이 예전에 그 따뜻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보살피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우리의 살림살이까지 한 것도 있게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따뜻한 행정이 또 지역사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제가 쭉 인터뷰도 하고 다니고 했는데 지난해 협천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마리암초등학교하고 장성초등학교. 2군데 다 취업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2 학교가 다른 학교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좋은 건축물이 있거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컨텐츠,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철학 이런 것들을 보고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역 구역에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도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외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선택하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런 살림살이 그리고 내용,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했습니다. 오늘의 아마 그 키워드는 근자열, 원자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족하게 살 수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먼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은 국가의 영향 없으면 국가가 다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오시면 뭘 하고 살고 계시든지 그거를 인정을 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정치를 우리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임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화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강한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재단거리는 걸 봐야 행복하잖아요. 청년들 깔깔깔깔깔대는 거, 그 중고등학생 그 무서운 10대들 걔네들 깔깔깔깔 하는 걸 봐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나이 먹어갖고 은퇴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바둑이나 두고 있으면 그게 재미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주어진 애가 그거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이 먹어서 그런 사륜바이크 얼마든지 지나가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사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지난해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수 때 떠내로 목재를 녹여서 백사으로 출력을 하면 지나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금 100m까지 찍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목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시 선생님이 그 빗방울 내려가는 거 한국에서 제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을 한 건데 그 지금 90%로 이산화탄소 없는 100m짜리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목재로만. 얼마든지 자원이 있어요. 오늘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는데 이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 그림이. 그 실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멸되는 것은 상상력이 소멸되어서 그것이 문제인 거지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지자체 그 의사결정권, 행정 권력을 가지고 또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제가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 협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거라고 봐요. 자기 존재 조건이 사고를 결정한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신과 원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나름의 매번의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또 다짐하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장수군 2024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계획서입니다. 원문이에요. 한 80페이지가 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딱 5군데가 S 등급을 받았어요. 거기 장수군이 해당이 됐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장수군수 재정이 확실할 겁니다. 지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역이, 모든 경제정책이, 모든 사회복지가 이제 질문에 관한 답이 될 텐데요. 제가 기농운동본부 공동대표를 8년 하면서 청년 기농학교만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청년 대길 학교라는 것도 운영을 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초롱초롱한 젊은이들이 나 이런 식으로 안 살겠다. 나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걸 포기하겠다. 정말 마음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베풀면서 소박하게 청결하게 그러나 행복지수는 높게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어요. 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모든 지자체가 제가 지금 고향이 함양이기 때문에 함양신문을 3개를 보고 있습니다. 함양이 1등급을 받았어요. A급.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2024년 지방소멸기금 144억 집행계획하고 대동소멸이에요. 거의 일치됩니다. 청년유치, 스마트팜, 아동복지, 주로 놀이터, 온갖 고급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저런 말이 있습니다. 기농본부 제가 일을 할 때 기농 서핑족이 있다. 기농 서핑 또는 쏘 어느 지자체가 2박 3일에 선물을 얼마나 주고 공짜 대절버스 제공하면서 투어하는 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의 우선순위가 뭐냐? 어디가 가장 많은 기농지원금을 주느냐? 이걸 보고 청년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그 청년의 삶이 어떨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가령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구성을 다 살펴봤거든요. 한 80조 돼요 이게. 청년 쪽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군학교 그 50명씩 3년 육성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포함된 예측이 나오냐면은 50명이 4사람의 가족을 결혼하고 애를 둘이 놓는다 치면은 4사람이 늘어나서 200명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거기다가 스마트팜 쪽에 근 144억의 근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팜은 알다시피
지원금 농민 통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 반도체, 초일류 기업들 삼성에게 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 농진청 청장으로 바로 왔어요. 똥은 예산이 아닙니다. 똥은 예산이 지금 제 생각에 한 30조 이 정도 될 텐데요. 농은 예산이 아니라 화학 예산이고 첨단 반도체 예산이고 기계 산업 예산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아까 이제 홍 선생님 말씀처럼 농촌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농촌다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청년들이 소중하지 지금 그런 게 어디가 더 많은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게 지금 이 청년 유치 계획의 100%예요. 다른 지역 다 그래요. 이렇게 할 때 농촌을 망치는 젊은이들이 온다. 왜? 사과로니까. 40억, 50억 투입해서 스마트팜 한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해요. 팔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수출하자 그럽니다. 이런 거는 옛날에 왜 한방쌀, 무슨 쌀 이런 거 어디다 떠면 또 여기 무주에 반딧불이 무슨 쌀 반짝하고 소멸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했던 것은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나도 자연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령 지난군에 장수군에 국민부지 많습니다. 하층부지 많이 있고 국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한 1만큼 떼주고 너희들 와 살아라 인프라만 해주고 이래만 드리면은 수십 년을 못 살아보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정말 장수군다움 진안군다움이 살아있는 농촌다움 그것이 그 지역을 빛내는 그런 젊은이들이 거기서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삶을 일구어 나갈 때 그것이 미래다. 그것이 온실가스 줄이는 거라. 그것이 한국이 저지르는 기후 악당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거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공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토론회를 후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 소멸의 현장에서 새로운 인구남과 대응 방향을 탐색하는 지방 소멸 동시에 지방 부흥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